스쿱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세아. 여섯 번째 네, 시간입니다. 유세아입니다. 네. 저희가 몇 번째 시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애정을 가진 분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나? 몇 회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좀 뭔가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몇 회라는 걸 이제 비밀로 할까 하는데 앞에 그 6회라고 또 적어주신 네.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지난 방송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이스크림 이야기. 네. 아이스크림으로 빌드업했다, 네. 재밌었다 이런 반응들 많이 있었고 네. 앞으로도 어떻게 빌드업 많이 하실 예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깜찍한 빌드업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재미있고 선정적인 국제 뉴스를 지향하니까요. 네. 예? 선정적이라고요? 지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예. 우리 그런 뉴스였구나. 그랬군요. 예. 네, 저희가 오늘은 좀 댓글을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지인들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됐을 때 연락을 받았던 사람의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뉴스가 눈에 확 띄어서 딱 보자마자 딱 스크랩해놓고 야 이거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무려 이제 미국의 피츠버그대의 카츠 경영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경영대학원이거든요. 여기 패기 리우라는 교수님이 이끌 연구팀이 미국의 5,9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연락을 했을 때 상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13가지 실험을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 연락을 받는 사람은 연락하는 사람이 아주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고마운 감정을 더 느낀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요. 진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내용이래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랜만이면은 저희가 연락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연락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좀 뜬금없어 하는 게 아닐까, 반가워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락받는 사람의 그 만족도라든지 반가움이 훨씬 크다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마음껏 연락하셔도 네. 된다는 거. 자, 오래된 네. 지인들에게 마음껏 연락해도 된다, 숙소할 필요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자 과학적인 용기를 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용기도 과학적으로 뭔가를. 네. 증명이 되면 더 좋은 거니까요. 증명됐으니까 네. 네. 마음껏 용기 내셔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여러분의 댓글을 아주 반갑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베스트 댓글을 뽑아서 무엇을 드리느냐? 저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거절은 거절해 아시죠? 네. 네, 여러분. 반가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죄송해요. 저희가 뭐가 없어요. 유수민 아나운서 사랑받기에는 유수민 아나운서 이렇게 의외의 모습을 갖고 계시죠. 네. 저희가 그러면 뭐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요. 사랑보다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사실 권 기자님의 웃음이면 됩니다. 저희가 네. 아무리 웃어도 그냥 웃음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쭉 맞아요. 달리시니까. 맞아요. 그런 지적 많이 받아서 제가 그래서 그런 지적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모니터를 해봤더니요. 네. 제가 여전히 소리가 나요. 제가 잠깐 좀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미라클님께서 생각지 못한 순간 생각지 못한 연락을 해준 마음이 더 고마울 것 같다고. 맞아요. 사실 가끔씩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잘 지내고 있겠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득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진짜 반갑죠. 그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코코둥절님이 돈 빌려 달라고 할 땐 연락함 하셨는데 그러지 마요. 네. 네, 사랑합니다. 전 여친 이름 희진아 잘 지내지 이런 제가 이제 예전에 네. 소개팅을 하면요 그 상대분이 항상 그러셨어요. 내 친구 희진이가 있는데 그래서 나오셔서 항상 내 친구 희진이는 예쁜데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 희진이는 잘생겼는데? 역시 팔이 안으로 그냥 확 우리 예쁘게 맞으세요. 아니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은 이렇게 너무 직언을 해서 제가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너무 직진이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위험하죠. 너무 네. 직업만 해.
나 빨리 뉴스 하고 싶어. 예, 네. 죄송해요. 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핫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는 지금 세계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30대 왕세자한테 고개를 숙인 바이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에 가네 마네 하다가 결국에는 방문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왕따 시킬 거라고 큰 소리 음. 빵빵 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나러 갔는데 장면이 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약간 굴욕으로 남을 듯한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간다 안 간다 말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 왕세자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하고는 손을 잡고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아들인 실세 MBS 무하마드 빈 살만하고는 주먹 인사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기가 그동안 또 비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손잡는 모습만큼은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저희가 짐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는 그냥 주먹 인사만 남았다 이런 평이 많았고 맞아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악수보다 더 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런 장면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게요 실무진 차원에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요식적인 행위로 딱 만나서 서명하는 모습 보여주고 함께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근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실익도 없는데 뭐 인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인권이 후퇴하는 거다. 그리고 왜 독재자한테 힘을 실어주냐 이런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사우디로 날아갔는데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을 때도요 기자들이 또 이 주먹 인사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왕세자하고 주먹 인사한 거 후회 안 하냐 이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감수하면서도 사우디에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이든이 다급한 거 아니냐라는 설명이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기자회견 장면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왜 입장 바꿨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러다가 어느 기자가 아주 대놓고 약 올리듯이 그 MBS 왕세자하고 같이 있는 바이든한테 바이든 대통령님 사우디 아직도 왕따입니까? 돌직.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자들이라면 절대 못하는 아닌가? 안 하는 예 그런 패기 있는 질문 예. 네, 뭐 저도 뭐 기자입니다만 우리 기자들은 네. 이 권력자들을 존중하는 미풍양속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권력자들에 대한 존중이라. 존중. 저는 참 예. 국민으로서 예, 기자분들이 권력자보다는 국민들을 좀 더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대답을 못했을 텐데 이제 여기서 한 장면이 잡히는데 이제 바이든 무함마드 왕세자가 쓱 이제 서류를 들치면서 씩 웃는 모습이 화면에 잡힌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이 그 당시에 그 뭐 이 모습인지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 회담 당시의 모습인데요. 자 외신들은 이걸 가지고 비웃음, 영어로는 뭐 스모크라고 그러나 봐요. 뭐 이걸 표현했는데 혼자 뭔가를 느꼈을 때 좀 우쭐해지면서 뭐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모습, 이 웃음이 저는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 여러 가지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웃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굉장히 잘하신 게 뭐냐면은 사우디 하면 전통적으로 중동에 있어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은 과도할 정도로 미국한테 좀 쩔쩔매는 관계였어요. 할 말 못하고 요구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미국이 시키면 마치 따라야 하고 미국의 어떤 안보를 또 상당히 책임져 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하고 날아가고 그리고 뭐 또 이 MBS가
정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은 역전된 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어쩌면은 MBS 입장에서는 조금 통쾌한 기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게다가 들고요. MBS는 36살인가 그렇잖아요. 네. 30대고 바이든 대통령은 80이 넘은 미국의 권력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배시시 나왔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바이든은 이번 중동 방문, 특히 이제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석유 증산, 석유값이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석유를 더 증산해서 가격을 떨어뜨려 달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동 가기 전에 지난 9일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나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굳이 설명을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안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중동의 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글로벌 공급에 끼친 영향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네. 저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행위다 또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합리화를 위해서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네, 존재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한테 이 정도 설명하는 맞아요. 예, 성의는 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왜 여기에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이런 노력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출된 어쨌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신에게 권력을 쥐어준 국민에게 이 정도 성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좋은 평가는 지금 문희정 평론가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갔는지 설득하려는 이런 노력 자체는 뭐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하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이든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게 칭찬이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걸 텐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생각하니까 칭찬처럼 들리겠네요. 우리나라 상황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자꾸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이 생각을 하세요. 이상한 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텐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 결국에는 중동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원유 공급처인 중동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던 겁니다. 맞아요. 바이든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이 MBS를 찾아갔던 이유는 뭐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요.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낸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미국이 중동에서의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 채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이게 이제 걸프 협력 회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런 회원국들은 사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경제 제재를 하자라고 하는 서방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이번 순방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에서 세를 불리는 걸 좀 서둘러 저지한다 이런 의도도 상당히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서방하고 중국, 러시아와 지금 진영이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이라고도 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어떤 전통의 맹방인 사우디가 자 미국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걸 좀 막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국가들하고의 결속을 다지고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무리를 했는데 좀 잘 안 됐죠. 아쉽게도. 네. 미국의 속내가 결국에는 이 중동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이란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중국은 중동 국가들은 자기 힘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해도 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처음으로 간 나라가 사우디이기도 했고. 맞아요.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미국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살짝씩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신냉전 체제가 좀 구축이 되면서 더더욱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더 모아야 되는 그런 급박한 그렇죠. 상황이 생긴 거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석유를 무조건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미국하고도 돈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이제 약간 달라졌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특히 뭐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 사우디가 미국에게 좀 뭐 쩔쩔맨다고 할까요? 미국에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러시아는 가스값, 원유값을 뭐 루블로 지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대하는 것 중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에 맞서서 자기들만의 어떤 통화 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협력체 비슷한 거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특히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모임이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란, 아르헨티나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여기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브릭스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예전처럼 미국한테 끌려가지만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의 방문 때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한 이상하게 네. 역전된 그런 분위기까지 볼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산 그 원유를 뭐 30% 40% 할인해서 팔고 있으니까 굉장히 싸게 팔고 그 있어요. 사우디가 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사서 쓰고 자기들의 어떤 생산은 뭐 그대로 뭐 더 늘리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또 러시아와의 또 관계가 또 이미 또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미국 언론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도대체 빈손으로 올 거를 도대체 왜 갔느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원유 증산과 관련해서도 대놓고 사우디가 아니 우리는 지금 1,300만 배럴 그러니까 최대치로 하고 있고 더 이상 증산할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연합 방공망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중동판 나토라는 걸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아니 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러모로 미국이 굉장히 우습게 된 그런 만남이 그렇죠. 아니었나. 네. 예. 네. 오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댓글도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유익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뭐 아이템 선택할 때 뉴스 중요도와 재미 중 재미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더욱더 선정적인 주제로 네. 조금 더 선정적이어야 선정적인 될 주제를, 필요가 네. 있겠네요. 라이언님이 네. 지금 국제 정세만 봐도 자원 전쟁을 반복해 하는데 자원 없는 우리나라는 어느 한편에만 서는 순간 나락간다고.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사우디 말자고. 아, 사우디 말자 말자. 서로들 네. 캔디님. 왜 이리 사우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야, 뭐. 오늘 어쨌든 유익하다는 반응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기쁘네요. 앞으로도 더 선정적인 주제 네. 잘 부탁드린다는 네,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슈 3개는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내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먼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 이제 뉴스 중에는 대통령실의 채용 문제가 있었고요. 뭐 여러분들 패러디 돌아다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렇죠. 에듀윌 아닙니다. 네. 예.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권성동. 네, 네. 이런 팔리오티들. 이렇게 저 수민 씨가
조롱하시면 안 되는데. 조롱이 아닙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근데 돌아다니는 패러디를 네, 이렇게 착한 얼굴로 조롱을 하시니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조롱이라니요. 조롱이라니요. 저는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렸을 뿐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기 위한 이제 현 정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지금, 행동들 네. 굉장히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요. 오늘도 뭐 그 뉴스가 거의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뉴스들이 많았죠 지난주에. 자, 그러면 이런 저는 사실 국제정치평론가잖아요. 이런 뉴스들 보면서 생각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때 무조건 노 오바마, 낫 오바마 하면서 오바마 그 행정부 때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난 자꾸 우리나라 상황하고 그런 국제 정세가 연결이 돼요. 네, 연결시키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요. 네. 안 돼요. 트럼프는 트럼프고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는 좀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최근 우리 주변에 어떤 둘러싼 국제 뉴스 중에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저는 아무래도 일본 뉴스가 제일 눈에 띄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아베가 굉장히 어이없이 삶을 마감했는데 그 이후에 개헌 세력이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개헌의 길이 그렇죠. 열리게 됐고 네. 이제 의석수가 확보가 됐고요. 일본 내 여론도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여론도 그래서 지금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회는 더 개헌의 속도를 내게 되겠죠. 네. 이게 동북아 정세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참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미군이 어떤 견제를 하는 것보다 중국을 일본을 대신 시켜가지고 견제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네. 군사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방위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동북아에서 이렇게 어떤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야 네. 당연히 이쪽 지역에서 피를 안 흘려도 일본이 역할을 해주는 걸 뭐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서둘러서 한일 관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지금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래 얼마나 진정성 있는 해결책 가지고 있는지 일단 너네 해결책 한번 가지고 와봐.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할지 말지 결정할게. 그러니까 키를 자신들이 쥐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북아 내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국내 뉴스에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매몰돼 있는데 이걸 지금 읽으셔야 돼요. 지금 판세를.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대만해나 남중국해 같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위기와 긴장감이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어쨌든 뭐 군사 기술, 무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또 류수민 아나운서가 또 이 문제 또 네, 그렇죠. 의외로 네.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관심 많습니다. 네, 많이 또 알고 계시고. 많이 네.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관심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좀 관심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우선 중국을 보면요. 자, 아베의 죽음 이후에 일본의 헌법 개정이 이제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계심을 표출을 하고 있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자, 중국 하면은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다는 항상 그 언론 매체에 입을 빌려가지고 나오는데 중국은 그렇죠. 관영 매체들밖에 그렇죠. 없어요. 관영 예.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민일보 영문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일본이 이제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면은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특히나 이제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부분,
군사력을 어떤 보충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전력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네. 이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라는 음. 내용을 소개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동북아 지역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어디로 논조를 끌고 가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빨리 이에 대응해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이 어떤 중국으로서도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어떤 명분 비슷하게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벌써부터 지금 중국이 국방력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 지역에서의 어떤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죠. 중국은 네.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군대 보유를 합법화할 거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타임스 보도는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뭐 지금보다 군사력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자, 전략 핵무기를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유사시에 어떤 미국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서부 사막지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 숫자가 늘려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러시아에 비해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는 좀 떨어져 있었고, 중국도 이제 핵무기 개발에 그동안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핵무기 보유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어서 한 몇 년 뒤면은 중국이 한 10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거다라는 미국의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네, 실제로 지난주에 중국군의 이 미사일 호위함이 대만 해안에 18km까지 접근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거의 이제 코앞까지 접근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44km 떨어진 그 수역을 지나다가 완전히 해안까지 접근을 한 건데 뭐 대만 해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비상이 걸릴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당연히. 예. 네. 이 지난번에 중국의 전투함들이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발전 속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전투함 기술에 대해서 그냥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호위함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구축함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VLS라고 하는 수직 발사 체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배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경납고에서 미사일 바로 발사하는 것처럼 배에서 저렇게 쓱 열고 바로 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뚜껑이 열리면 바로 미사일이 나오는. 나오는 거죠. 그 뚜껑 하나하나에 다 미사일이 그렇죠. 이게 들어있구나. 6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배가. 그래서 여기서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다 위에 어떤 대규모 미사일 경납고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군용기 4대도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계속 이제 드나들고 있죠. 거의 한 6일째 계속 거의 매일 방공식별구역에 이제 드나들고 있으니까 대만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게다가 13일에는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그 실사격 훈련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그 중국에서는 미사일 호위함인 샹탄함, 그리고 유도 미사일 호위함인 쉬저우함, 또 파키스탄에서는 중국에서 그 인도받은 호위함인 타이무르함이 각각 동원이 됐습니다. 조기 경보기, 전투기, 헬기가 투입이 돼서 미사일 공격, 대잠수함 작전, 방공 훈련 같은 걸 합동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이 동중국해까지 와가지고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이례적이에요. 게다가 이 파키스탄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1대1로 프로젝트 맞아요. 말씀드리면서 예로 들었듯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유일하게 전천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판도가 상당히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도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인 뭐 거죠. 우리 림팩이라고 해서 최대 규모의 어떤 그 태평양에서의 어떤 미국 주도의 그 해군 훈련이 뭐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중국도 어떤 자기 편을 이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겠죠. 맞아요.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나쁘잖아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또 사이가 나쁘잖아요. 맞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연계해서 파키스탄 해군이 뭐 어느 정도의 뭐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중국해까지 와서 상하이 앞바다에서 같이 훈련을 했다. 이것도 이제 그것도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겠죠. 장난이 캔들님이 아니네요. 예, 파키스탄 핵보유국 덜덜덜덜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지난달에 진수한 3번째 항공모함 이야기, 푸젠함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 중국 전문가들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유수민 아나운서가 또 웃음을 지으시는데 유수민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푸젠함이라는 이름. 네. 푸젠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만 해협의 맞은편에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푸젠성이 지역. 대만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데 굳이 항공모함 이름을 푸젠이라고 지은 거에 이 중국의 속내가 이제 드러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 말이 맞았던 거네요. 네. 그 기사 그런 거에 대한 기사는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약간 역시. 인사이트를 인정받는 이 분위기 역시 좋습니다. 예, 밀덕 유수민 선생님. 네. 아니 밀덕들이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냥 약간의 관심이 있을 뿐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푸젠함이라는 이름처럼 이게 주로 이제 대만해에서의 분쟁이 생겼을 때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대처하게 되고 이 역할을 맡을 거라고 하는데 이 푸젠함이 한 3, 4년 내에 활동을 개시할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자,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하게 되면요. 중국이 이제 해안에 주둔해 있는 항공부대로도 이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있지만 대만이 이제 최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 대공 미사일 능력 굉장히 크게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 자체의 고밀도 대공 미사일, 촘촘한 미사일 방공망이라든가 이 요격 시스템을 고려하면은요. 자, 해안 기지에서 바로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대만 해협을 건널 때는 이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모함에서 이제 함재기들이 떠서 공격을 하면은 그런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네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듣다 보면은 진짜 중국이 대만에서의 전쟁을 대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었는지가 느껴져서 좀 긴장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 연설에서 항상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준비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정말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미국 국무부가요. 네. 자료를 냈어요, 아예. 대만에 1,4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강력 반발했습니다. 뭐 글로벌 타임스에 이런 무기 지원은 미국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아니 긴장 고조를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5번째라는 거죠. 네, 6월, 7월 뭐 이럴 때 고위급 접촉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뭔가 좀 잘 지내보자라는 듯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는 거는 배신 행위다, 이중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자, 중국은요 대만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통일해야 되는 영토로 자기들의 영토로 간주하잖아요. 이게 네.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일단 수교를 한 뒤에는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애매한 태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뒤에서 이제 대만에 이제 무기 지원도 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게다가 중국도 자극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대만군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게 좀 실언인 것처럼 하면서 이 발언을 여러 차례 좀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자, 이런 태도도 좀 심상치는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저도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일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원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미국이 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모호한 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의 태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텐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이 뭐 군사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 대한 태도인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일본에 대한 지지를 한 번도 철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주한미군 철군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은 얼마든지 이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한테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외교적인 이 애정 공세를 펴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의 군사적 무장이 일단 우리나라한테도 반가운 소리는 아닌데 문제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여라도 우리 군이 잘못해서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로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만과 단교를 한 지도 30주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면을 함께 우리가 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자, 예, 그러면 코코 어쨌든- 동절님이 희진이 네. 형 큐시트 네, 급한데 이거 지금 내 표정 보셨어요? 지금 댓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막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놔봐. 나는 지금 자, 큐시트 네, 산책 지금 가야 막- 돼. 이러고 네. 계시다고요. 그래서 자, 얼른 큐시트 산책을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큐시트 산책 타이틀 시간도 아깝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통일부가요,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에 촬영됐던 영상을 좀 공개를 오늘 했어요. 자, 당시 우리 정부는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흉악범이다. 이런 걸 들어서 이 사람들 북한으로 송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이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점을 부각을 하면서 당시의 입장을 이제 번복했죠. 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하면은 당시의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당시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할 때의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 영상은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이 공개를 촉구해서 오늘 통일부가 공개하게 됐습니다. 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요, 장제원 의원이 자기 신에게 압력 넣었다고 말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해서 거친 표현 삼가라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대통령실이 우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권 대행이 장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말이 무척 거칠다. 자신은 압력받은 게 아니라 추천받았을 뿐이다 라면서 불쾌함을 드러낸 거죠. 자, 권성동 대행은 자, 이런 지적 수용하겠다 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당내에서도 권 대행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6%를 넘는 것도 나왔는데요. 평균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오르면 190만 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네요. 자, 금융권에서 돈 빌린 사람이 1,600만 명 정도고요. 대출금리가 평균 4% 정도인데요. 자, 이 가운데 원금과 이자 갚는데 소득의 70% 넘게 쓰는 사람이 140만 명이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네, 뉴스 세계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